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변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조업전이라 칭하며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의 조를 8차례나 거두었다. 고려사. 이니 임금이 여문방이 자신들이 거느리는 못된 종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풀이로 때리고 이를 빼앗았다. 땅 주인이 관가에 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이것을 물풀의 공문이라 하였다. 고려사전료. 이거는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이님, 임견미, 여명방이라는 인물들로 보아서 이거는 그 고려시대, 고려 후기 권문 세족들이 그 대농장을 소유하는 그런 그 시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보면,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건 조선시대 살인들의 세력 기반으로 서원과 향약으로 됐고, 또 그 부재지주로서 지방 농장을 소유하였다. 예, 부재지주로서 지방 농장을 소유한 건, 요게, 건무숙들이 농장을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을 하였죠. 네, 도평의사사를 장악해서 또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요거는 그 고려 말기 때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네, 고려에서 소선으로 개혁을 하려고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니은 디귿이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네, 13번 문제는 출제 의도가, 어, 네, 고려 시대에는, 어, 이게 특징 지어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 네. 세력들에 관한 문제인데, 그 세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려 전기에는 어떤 지배 세력들이 있었죠? 고려 전기에는 호족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고려 이제 건국때 말하는 예, 거고, 네. 그러면 문벌 귀족. 그렇죠. 몬벌 예, 귀족이죠. 근데 네, 몬벌 귀족들은 우리가 이제 고려 전기의 지배계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몬벌 네, 귀족들의 그런 근간은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 그리고 육두품, 네, 계곡공신들, 이 세력들이 몬벌 귀족이 되어서 지배 세력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몬벌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리를 말하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음서제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공음전의 특권이 주어지지요. 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들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무신정변으로는 무신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무신 정권은 한 몇 년간 존속이 되지요. 어, 한 100년? 그렇죠. 한 예, 100년간 종속이 되면서 어떤 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권이 성립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네, 무신 세력들을 무신 집권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립기는 맨 처음에 이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까지가 성립기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최씨 그 정권이 그러니까 세습이 되면서 한 4대에 걸쳐서 60년간 그 무신 그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황립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 최씨 정권의 제일 마지막인 최의가 김준에 의해서 이렇게 몰락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김준, 그 다음에 이면, 임유무까지가 이제 무신 세력의 붕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신 정권을 한 100년간 보고 있고요. 무신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네,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루는 세력이, 지배 세력이 여기서 나온 권문세족입니다. 그러면 권문세족은 우리가 권문과 세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이 12세기에 이르면 이제 무신난에 의해서, 무신난이 이제 1170년에 일어나니까 무신난에 의해서 몰락하면서 대몽항쟁 이후에 새로 형성된 지배 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기존의 문벌 귀족 중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무신 정권기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들, 그 다음에 지방 출신으로 새롭게 과거를 통해서 등장하는 신인, 관인, 또 원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 세력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공민왕이지요. 공민왕 네, 때 우리가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느라고 사대부 그 성리학을 수용을 하면서 새로운 또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진사대부가 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 고려시대 때의 그 지배 세력은 이렇게 네 지배 세력으로 네 세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때의 아주 특징적인 이런 지배 세력에 관한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인 3번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진이 있고 명이 있고 일본, 시암, 유구가 있는데 먼저 가는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실리를 도모하였다. 예, 명과 조선 사이에는 조공과 책봉 관계에 있으면서 조선은 실리를 취하는 정책을 취하였고요. 예, 네, 그다음에 어, 여진과는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네, 그, 저기, 육진 쪽에 경성과 경원에 이렇게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래서, 음, 그, 서로 어, 그런 좀 회유책을 회유하는, 하지요. 네, 회유책을 교류제, 냈고, 네, 그리고 일본과는, 삼포를, 그때, 계약을 삼포개항에서 해서, 삼포를 개항해서, 입항을 또 삼포에 허가를 하였고요. 네, 또, 라는 요구, 때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예, 유구는 지금의 그 베트남으로 아는데, 요거는 지금의 오키나와지요. 오키나와. 오키나와인가요? 네네. 시암이 베트남이구나. 네, 베트남이 아, 아니고 시암은 예, 타이, 태국. 타이, 네네, 네네. 예, 유구는 이게 네. 오키나와 그때 뭐 그때는 예, 그쵸. 류큐에 류큐라고도 하고, 가서 유고국이라고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때 류큐와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으면서 교류를 하였고, 네. 마와는 조공과 진상의 형식 교육이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 이것도 이제, 예, 예. 아닌가요? 마번은 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 예, 예. 시암이나, 특히 이제 시암 쪽하고는, 어떤 진상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건 맞고요. 지금 네, 나를 보게 되면, 지금, 네, 연행사라고 했죠. 네, 연행사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연행사는
오키나와에 파견한 그런 사절단 이름이 아니고요. 연행사는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언뜻 나왔었는데, 아, 그 영경에 그렇지요. 확인하는, 예, 네, 그러면 이것은, 이게 오키나와 쪽이 아니고 청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조선 후기에. 예,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라번이 되겠네요. 음, 네, 4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조선의 대외 관계는 이 명나라 또는 네, 청나라 이렇게 중국 중원을 차지한 그 나라하고는 4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뭐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는 서로가 교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지문들은 다 맞고요. 지금 연행사는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와 교류한 그런 사절단의 이름이 음, 연행사이기 때문에 14번의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15번 넘어갈게요. 네.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이 생각하기에 이 법은 국초의 법이 아닙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지아비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의지할 바를 잃게 되었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자는 공공해져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왕의 어진 법과 아름다운 뜻을 하루아침에 없앤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법을 혁파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 네, 네. 음, 이 법은 이 영조 법 때, 영조? 네, 예, 아닌가요? 영조 때,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음. 영정법, 아닌가요? 영정법은 이제 여기서도 아, 지문에 예, 나와 아, 있는데 풍흉에 상관없이 사두의 네, 조세를 네, 정해서 그걸로 네, 정해서 인조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영정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네, 자세히 살펴보면 신이 네, 생각하기에 이 법은 국초의 법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초는 조선 초를 말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네, 조선의 경제적인 기반은 과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네, 네, 예, 그런데 과전법의 법이 아닙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이 법을 네, 만드는 바람에 네, 지아비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의지할 바를 잃게 되었고 이게 이제 네, 수신전이라는 것은 관리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가족 중에서 그 유부인 네, 부인한테 주는 과전을 수신전이라고 하고요. 휴량전은 네, 그 이제 유가족 중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그 네, 예예 성인이 안 된 아이들한테 주는 과전을 우리는 휴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버이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자도 공공해져서 어디다가 호소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는 선왕의 어진법과 여기서 말하는 어진법이라는 거 과전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름다운 뜻을 하루아침에 없앤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법을 네. 혁파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 과전법을 네, 혁파하고 네. 이제 이 법을 직전법. 네, 그렇지요. 이 네, 법은 직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법은 세조 때에 세조가 이제 공포를 하면서 세조 때의 토지제도가 직전법인데 그 네, 직전법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과전법하고 직전법은 뭐가 다르지요? 어, 그, 과전법은 네. 그 관리가 수조권을 행사했지만 직전법은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 거 아닌가요? 둘 다 수조권을 아닌가? 행사를 합니다. 네. 직전법, 과전법 다
네, 네, 수조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 지급 네, 대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 뭐, 그리고 이제 공신들 할 거 네, 없이 모두 나에게 이렇게 수신, 그러니까는,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네, 전부, 과전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새로 이제 관리가 되는 그 신입 관료들한테 네, 나눠줄 토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조 때 와서 이렇게 현직 관리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토지 제도가 직전법입니다. 이것을 다 없애요. 지금 수신전, 휴량전, 그리고 어, 전직, 퇴직한 관리들의 그런 과전도 다 없앱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그 직전법이고요. 그러니까 네, 직전법이라는 것은 현직에 근무하는 네, 현직에 근무하는 관료들한테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은퇴를 하면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관리들이 자기가 이제 관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왕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했지만 관직에 있을 동안만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농민을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이르러서 직전법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조권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그 관리 대신에 직접 이 백성들한테 그 세를 거두어서 관리들한테는 그냥 그 녹봉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관수 관급법이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직전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어, 골라보게 되면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실까요? 네, 잠시만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네. 어, 이거는 그냥 그 과전법 아닌가요? 과전, 과전법도 네, 맞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10분의 1 조세입니다. 10분의 1. 네,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신라시대 때서부터 10분의 1 조세는 이렇게 명문화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관습적으로 10분의 1 조세를 거두게끔 되어 있었고 그 고려 네, 태조 왕건이 그 일반 그 민전의 경우 고려 태조 왕건이 10분의 1로 조세를 하여라라고 이제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때서부터 통용이 되기 시작해서 조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생산량의 10분의 1 조세를 거둔 거. 이건 수조권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통용에 관계없이 역시 사두의 조세를 거두었다. 네. 이것이 이게 영정법. 영정법이에요. 이것이 네, 영정법이죠. 인조가 네. 인조 때서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것이 영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하였다. 네. 이게 직전법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전법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네. 요거는 고려 때 그 그렇죠. 개정 전시과지요. 전시과, 네. 네, 여기는 개정전시과가 아니고 경정전시과. 경정 현직 전시, 관리한. 네.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네, 시기를 이제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 시지를 지급한 것 전에는 네, 개정전시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에게 전지 시지를 지급합니다. 우리 조선의 네, 과전법처럼 네, 그러다가 역시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 네, 시지를 지급하는 그런 경정 전시과로 바뀌지요. 이것이 네, 이제 우리가 전시과가 시작된 이제 딱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 문종 때에 경정 네, 전시과가 경정 전시과. 네네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5번
5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이게 그 직전법을 폐지시킨 거 아닌가요? 직전법 관리에게 아닌가? 네, 녹봉.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그렇죠. 직전법이 아주 이제 완전히 성종 때 네, 우리가 관수관급제가 되지요. 네, 관수관급제가 되면서 이 직전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이제 토지를 관리하고 국가가 그, 이 농민들한테 직접 이제 수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전제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명종 때 직전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네, 관리들한테는 그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폐지를 시킵니다. 예, 음, 그거는 이제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여기 직전법에 대한 그 설명은 3번이 맞겠네요. 관리가 네,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하였다. 이것이 맞습니다. 네, 16번 음, 넘어갈까요? 네, 어,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어디지? 아, 고려 시대에는 금은 동철 자기를 비롯한 실, 비단, 종이, 기와 소금목 등이 가에서 생산되었고 그 이름이 생산물품에 따라 구별되었다. 가는 보면 향소 부곡에 대한 네, 설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이게 향소 부곡에서는 이렇게 수공업의 특산물 이런 네, 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기형으로 예, 진상을 하고 네, 그랬던 곳인데 네. 일본에 보면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이거는 신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그러면 같고 네, 신공을 바쳤다. 주인한테, 네, 국가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네, 국가한테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네,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네. 바쳤다. 누가 바쳤을까요? 소장농이 바친 거 아닌가요? 소작농. 네, 소작농은 우리가 이제 그 소작료를 바치는 것이 신공이라고 하지는 않죠. 어, 주인한테. 네, 네네. 소작 주인한테 소작농은 지주한테 바치는 거고 이거는 네, 주인이니까 노비를 말합니다. 사노비. 네네. 음, 사노비 중에서 이렇게 네, 같이 그 집에 주인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노비를 우리는 솔고노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예, 집은 아니지만 딴 데서 살면서 이렇게 주인한테 해마다 신공을 바치면서 사는 노비를 우리는 외거 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산업이 중에서 외거 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중류층에 속하면 남반이라 불렀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중류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민이었기 때문에 중류층에 속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중류층은 네, 아니고요. 그럼 우리 네, 남반이라고 불린 그런 그 계층은 무엇을 네. 말할까요? 어느 시대 때 남반이라고 불린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남반은 향, 향리 아닌가요? 향리 아닌가? 향리가 아니고요. 고려 네, 시대 때 그 네. 궁궐에서 숙직을 하면서 국왕을 이제 시종하고 왕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계층을 음, 남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수고, 그다음에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다. 요거는 관영 수공업 그렇죠.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관청에서 일하는 네, 관청 수공업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다. 예, 향소 부곡은 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5번은요. 천민 신분으로 분류되며 지방 관아에서 자벽에 종사하였다. 이거 뭐 노비 같은데? 네, 노비긴 네, 노비인데 이거는 네, 관아에서 이제 네, 관아에서 자벽에 종사를 하였다 했으니까 관아에서 종사한 거니까 공노비가 되겠죠. 네, 아, 그쵸? 네, 네네. 네, 공노비 중에서 관아 안에서 자벽에 종사한 그런 노비를 우리는 이벽 노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5번도 역시 공노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네, 향소 부곡이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 시대 때의 특수 행정구역에 그 향소 부곡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향하고 부곡은 주로 농업 생산에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금은, 동철 뭐 이런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소라고 하지요. 그런데 12세기 후반 이후에 되면 국가의 수요가 그런 소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소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다가 저항운동이 굉장히 격화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내부로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서 15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15세기는 벌써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네, 이제 군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승격이 되거나 아니면 흡수돼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이 향소 부곡은 조선에 와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그런 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네. 모든 밑줄근 대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6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에 대장을 만들어 호조 해당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한자의 길이는 주척 4자 7치 7푼 5리에 해당하고 6등전을 재는 한자의 길이는 주척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요거는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측량한 뒤에 네. 6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양한 그렇죠. 아닌가요? 양안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보기를 보면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 어,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거는 아니고 토지를 기준으로 작성이 그렇죠. 된 게 아니.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은 뭐죠? 네. 민정문서. 그렇죠. 네, 민정문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가축 및 요실수의 현황도 기재하였다. 가축이나 요실수는 기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가축 요실수, 우리가 이제 네, 이 17번과 같은 문제는, 네, 이렇게, 어, 가끔씩 이렇게 격주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 한 네, 번은 뭐 신라 민정 문서로 나왔다면, 또 네, 이제 그 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양안으로 나오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네, 민정 문서하고 이 그 고려 조선 시대 때의 이 네, 양안하고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보기에서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거하고 가축 네, 및 유실수의 현황도 기재하였다. 이것은 신라 민정 문서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신라 민정 문서는 3년 만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거,
그래서 변동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네, 한 번씩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네, 나온 이 양안은 20년마다 한 번씩 기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디귿을 보게 되시면 네. 조선 후기 대동세 징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네, 예, 양안을 근거로 예, 이게 대동세 징수를 하였죠.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이 되어 제작성이 어려웠다. 예, 네,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다 불타버려가지고 예, 그 다시 작성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네, 임진왜란 전에는 뭐 120호에 대한 그 토지가 그 후에는 뭐 30호인가 네, 20호인가 확 줄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양안에 관한 그 설명은 네, 디귿과 리을이 되지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임진왜란으로 이제 대부분 소실이 되었지요. 근데 현재 네, 남아있는 이제 일반 양안 가운데서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자 양안하고 경자년에 네, 우리가 그, 그 적은 경자 양안하고 광무 양안이 네, 있습니다. 경자 어, 양안은 예예 숙종 때에 네, 이제 걸쳐서 숙종 때에 작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 현재 이제 경상도 전라도 것만이 네,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고요. 네, 광무양안은 이 광무년에 그 양지아문에서 1899년이죠. 그래서 이제 네, 1901년까지 전국의 331군 가운데서 네, 124군의 양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계아문에서 또 이제 1902년부터 3년까지 94군에 실시한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네, 작성된 양안. 그래서 요 광무양안은 기재 방식이 이전의 양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근대 개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기재 방식이. 그래서 네, 현재 남아있는 양안은 지금 경자 양안하고 숙종 때 거하고 지금 고종 때 거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로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기 가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모든 것을 고른 것은 네, 가는 지금 파란색 띠는 이게 지금 그 양반의 그 수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노비의 네, 그 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그 보기를 보시면 가는 수군, 조례 등 천역에 종사하였다는 양반인데 양반은 천역에 종사하지를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명, 첩족, 포기조 등으로 그 수가 증가.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네, 공명첩이나 족포위조가 되게 많았죠. 증가해서 예, 네, 양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계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노비 신분인데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었다. 예, 네,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네, 네, 그렇죠. 자,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1729년에서 1867년에 그런 인구 변동을 나타낸 네,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조선 후기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든가 뭐 사회적이라든가 변동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네, 계층의 분화가 있고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양반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노비는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1801년에 1801년이라고 하면은 순조 1년을 말하지요. 순조 네, 1년에 가면 우리가 공노비를 해방을 시킵니다. 산호비는 이제 존재했다가 지금 여기 빨간색 칠이 그 노비를 나타내는데 그래도 1729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한 15%까지 노비층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쭉 가다가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1804년에 가면 아주 그 퍼센티지가 낮아집니다. 이건 이제 공노비가 해방이 됐고 남아있는 그 산업비가 언제 산업비가 완전히 노비가 해방이 되지요? 그 조선 말기 때 네. 뭐에 의해서? 뭐지? 그 갑신정변? 가보게요? 갑오개혁이죠. 네. 네, 갑오개혁 때 네, 완전히 우리 그러니까 노비제도가 폐지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그 양반의 수가 늘어났고 노비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보면 수군, 네, 조례 등의 천역에 종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군, 네, 조례는 이게 양반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천한, 천한 일을 가진 네, 신분상으로는 양반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네, 아주 역할이 천역에 종사한다 해가지고 신량 역천 중에 일부입니다. 신량 역천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네, 네네. 신량 역천 중에 수군과 조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량 역천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봉수관, 봉수관이라는 것은 그 봉수대에서 네, 일하는 사람을 봉수관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네, 염간, 그 네,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진척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배가 드나들던 그런 진에 배속이 되어서 그 이제 진도선을 부리던 자 그래서 진도선이란 거. 그래서 이거를 진척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뱃사공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척, 그 다음에 양수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척, 양수척이라는 것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천업에 종사하던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네, 이게 뭐 광대라든지 아니면 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생들도 이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고 이제 뭐 사냥을 한다거나 뭐 유기 제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신량 역천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상은 노비가 아니에요. 신분은 양인이지만 네, 네. 역할이 굉장히 천역에 종사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량 역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조선시대 이게 수군하고 조례는 이제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이고요. 이 네. 밖에 또 나장도 있었군요. 나장. 나장은 그 병조 소속의 아주 하급 직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압송한다거나 아니면 고문을 담당하는 사람을 나장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참고로 이 신분제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넘어갈게요. 네. 지도에 가다 국가의 고려의 교역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지금 고려 시대든 만주 쪽에는 거란 지역이고요. 이렇게 나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그리고 다는 일본인 것 같은데, 먼저 가와 경원계 씨를 통해 교역을 하였다. 경원계 씨는 네, 조선시대 때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서, 네, 이 고려시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에서 수입한 주요 부품은 순, 황 등이었다.
순황은 일본에서 수입을 그렇죠. 하였지, 예, 네, 거란에서 수입을 한 건 아니고, 네, 나와의 무역에서 만상도 이렇게 조선시대 때, 그렇죠. 예, 만상이 활동을 하였고, 이렇게 송나라와는 거래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송이 수출한 주요 물품은 금, 은, 인삼 등이었다. 예, 그렇죠. 금, 은, 인삼 등을 수출하고, 종이나 이게 뭐 책 같은 거, 그렇죠. 책이나, 네, 예, 뭐, 그 귀중한 뭐 그런 네, 서적 이런 걸 네, 예, 서적 같은 수입을 거. 하였고, 네, 예, 그리고 다 일본과는 예, 그 삼포 계약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회유 정책을 썼죠. 예. 네, 아니구나. 지금 이거 삼포 계약은 조선시대에 그렇죠. 가서 네, 예, 네, 이거 고려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삼포계양은 이제 우리가 세종 때서부터 교린 정책 하에 이루어진 네. 그런 교육이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조선 시대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려 네. 시대 때의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맞는 네네. 답은 4번이 되겠지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 시대의 교육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는 것은 요즘 빈둥거리며 노는 물의 배들이 3, 4, 5 때를 지어 스스로 각기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드는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놓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정조 때 금난 네, 정권의 폐지, 네, 금난 폐단을, 정권 예, 금난 정권을 이렇게 실행한 그런 정책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이게 이제 그 시전의 네, 대표적인 시전이 우리 유기전이라고 하지요. 네, 근데 네, 유기전한테 주어지는 아주 큰 특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난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난전을 금할 수 네, 있는 그런 권리 해가지고 네, 금난전권인데 네, 네, 여태까지는 이제 금난정권이 있었는데 이때 너무 그 폐단이 심하니까 그 체제공이 정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네, 금난정권을 폐지를 혁파를 하는 그런 네,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그것을 통공정책이라고 하지요. 네, 통공정책인데 그때가 신해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신해통공이라고 하지요. 네. 네네. 그래서 시내 통공에 관한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1번. 1번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상평창은 하고는 시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없지요. 알고 네. 있지. 예, 예. 그러면 상평창은 뭐를 하는 기관이었죠? 빈민구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민구일제도가 예, 아니라 상평창은 예, 그러니까 예, 빈민구일제도는 의창이라든지 뭐 그런 예, 것들을 말하고요. 이건 물가 예, 조정기관입니다. 네네. 예. 물가 조정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을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발행하였다. 요거는 조선 말기 때 흥선대원군이 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그렇죠. 발행을 한 화폐로 알고 네.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네. 해상공국 혁파한 거는 가보개혁 때 음, 해상공국을 혁파한 거 아닌가? 완전히 혁파한 거는 예, 1904년에 혁파를 하고요. 네, 해상공국은 언제 네. 설치가 되지요? 해상공국은? 어, 그 일본과의 그 제불포, 네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네. 그거 그 음, 그 어, 안에 그
상권을 장악하려는 네, 일본의 그 의도를 막으려고 그 네, 보부상을 예, 보부상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해상공 네, 보부상을 이제 그 보호한다기보다도 이제 네, 그 고종이 개화 네, 정책을 펴죠. 1800, 그러니까 네, 19세기 이제 80년대에 들어가면 개화 정책을 네, 펴는데 그때 이제 네, 군국 그 아문 관할 하에 네, 보부상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네, 해상공국이에요. 네, 그런데 이 그 고종이 그 아관 파천을 한 다음에 그 97년에 러시아 공간에서부터 나와서 그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지요. 수립을 한 네, 다음에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자꾸 이제 독립협회하고 그 고종과의 그런 그 세력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네, 세력 그 다툼에 의해서 이 네, 황국협회가 만들어지죠. 1898년에 황국협회가 만들어지는데 고종이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어, 그, 그 해체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고종은 황국협회를 만들면서 이 해상공국이 여기에 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그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9년 되면 그것이 다시 상무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일제의 이제 그런 어떤 잠정적인 그런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1904년에 가면 혁파가 됩니다. 이제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4년에 혁파가 되는 것이 해상공국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상공국을 혁파였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해상공국을 혁파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게, 네, 그 갑신정변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그 실패를 하고, 1904년도에 실제적으로 획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갑신정변. 아, 이게 이제 이모군란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고종이 네,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하지요. 이모군란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한 네, 다음에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황국협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황국협회라는 것을 만드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제 그 해상공국이 이쪽으로 이속이 되는 거죠. 이속이 돼서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인 1899년에 상무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04년에는 완전히 혁파가 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상공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독립협회를 우리 해산시키는 데 많은 그 어떻게 이제 그 활동을 했다고 봐야지 되나요? 그 예, 네, 예. 그런 그 과정을 갖고 어, 있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네. 네. 통광실시 쪽에 신의 네. 통공, 네, 신의 예, 통공. 정책을, 이것이 맞죠? 예, 정조. 예,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전에 구력을 부과하였다. 음, 구력은 부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이제 유기전 여기서 보면은 예, 이 난전권을 준 거지요. 네, 네, 금난전권을 주면서 그 권리를 주면서 대신 이제 구격을 해라 해가지고 구격을 부과합니다. 시전에 네, 특권을 네, 주면서 특권을 네, 주면서 이런 금난전권이란 특권을 시전한테 주면서 대신 구격을 부과하게 되죠. 그건 이제 선조 말서부터 이제 인조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너무 그 폐단이 크기 때문에 정조 때 와서 이렇게 통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난전권, 이런 금난전권의 그런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그런 네, 신의 통공이라는 거. 이런 이제 경제 그 문제에서는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1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씨를 시위하는 자는 시산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고려사 공량왕 3년. 이 제도는 그 신진사대부의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 과전법을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그쵸. 있는데, 네. 네네, 공양왕. 네. 네. 일단, 보기를 보면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어, 촌주위답은 아닌 것 예, 같은데, 촌주위답이라는 네, 그런 그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네. 보게 되죠? 촌주위답? 촌주라는 거는 민정문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민정문서에서 보면 네, 사회점촌의 이제 연수유답 중에서 한 21%에 해당하는 그 촌주가 네, 가지는 직전을 우리는 촌주위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네, 이제 그 고려 말의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네, 신라 시대 때의 그런 토지 제도를 우리가 이제 신라 민정 문서에 비추어서 추측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지와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건 고려 전시과에 대한, 그렇죠. 네,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인품과 관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요거는 시정 전시과 네, 그렇죠. 맞나요? 예, 시정전시과 예, 맞습니다. 네, 네네, 시정전시과의 특징은 인품까지 이제 관품을 우리는 보통은 네, 이제 관품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네, 더불어 인품까지 고려해서 네네. 지급하는 것이 시정전시과의 특징이 됩니다. 그 경종 때, 네,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분급하였다. 네, 이거는 뭐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렇죠. 수조권자 관리들에게 분급한 것이니까 네네,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관수관급제. 그렇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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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성종 때 관수 네, 관급제에 해당하는 네,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네, 경기지방에서만 이렇게 과전법이 먼저 시행이 되었죠. 예,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21번의 답은 5번이 5번.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양왕이 처음 과전법을 공포를 할 때,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시산, 현직과 전직 관리를 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현직이 됐던 전직이 됐던 그것을 네, 막론하고 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과전을 받는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직 관리에게 준 과전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네네,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나누어 줄 과전이 없었기 때문에 세조에 와서 직전법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것이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종 때에 그 세금을 직접 거두어서 나라에서 직접 거두어서 수조권자에게 분급을 한 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됨으로 네, 해서 우리 토지를 이제 나라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관수관급제에 대한 그런 정리도 조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21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경은 방납으로 인한 농민 부담 증가, 전쟁과 기근으로 국가 재정 악화,
광해군은 경기도에 시작해서 인조는 재생청 설치, 효종, 고서와 호남의 시행, 숙종이에서야 전국의 시행, 인류지역 제외, 그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요거는 그 광해군의 대동법 실시로 그쵸. 대한 거. 대동법 실시입니다. 네, 네. 먼저 보기를 보면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요거는 영조 예, 균역법에 네, 대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요것도 균역법으로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납의 결작을, 기준. 네, 토지 네, 소유자에게 결작,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뭐 양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작농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네. 지주들한테 결작을 부과, 이 결작이라는 게 뭘까요? 왜 결작을 부과시키죠? 토지 소유자한테? 어, 그 일단 1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세를 네, 줄인 세를 네네. 좀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농민들한테는 세액 네네, 부담을 줄여준 거고요. 그 네네, 줄여진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네, 균역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번과 네, 2번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예, 네. 토지 결수를 바꾼 건 대동법이죠. 예, 네. 그러면 네, 대동법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네, 있는데 대동법의 네, 핵심은 뭔가요? 지금 보니까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이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공납을 받았나요? 그, 각 호로, 그렇죠. 예, 예. 각 호로 우리가 그 받았습니다. 공납을. 네, 그런데 네, 농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토지 결수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농민의 그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자작농이라든지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한테 이 공납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농민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의 핵심이 되고요. 네, 토지 교수로 바꾼 네. 거.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요거는 전분 6등법으로, 그렇죠. 예, 전분 예, 6등법. 네. 그다음에 그리고 풍익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부과하였다. 요거는 전분 9등법, 연분 9등법, 예, 그렇죠. 연분 네, 9등법. 그래서 위에 나와 네, 있는 비옥도에 따라서 한 네, 전분 6등법, 또 풍융에 따라서 한 연분 9등법은 어느 네. 시대 때에 이런 그 수치 그 방법이 되나요? 세종시대 때, 그렇죠. 세종 때. 네, 그래서 세종 때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너무 힘들어지니까 인조 때에 와서 영정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 때는 이거에 따라서 사도에서 최고 20도까지 내게 돼 있어요. 전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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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가 4도고요. 최고가 네, 20도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조 때의 영정법이라는 것은 다 무시하고 최소인 그 4도로 정해집니다. 그것이 영정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전세의 그런 전개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인조 때에 와서는 훨씬 좀 부담이 좀 덜하죠. 부담이 덜한 대신에 다른 부가세들이 또 많아요. 다른 네, 부가세들이 많아서 그거에 따른 또 이제 문란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항쟁으로 이어지는데 일단은 영조 그러니까 인조 때 와서는 영정법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풍흉에 상관없이 그냥 사두로 최소 그 전세 수취율인 사두로 정해진 것을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23번 넘어가겠습니다.